저는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15년 동안 상담한 경험이 있는 김성호 수석 재정고문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수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막상 통장에는 몇백만 원조차 남아있지 않아 병원비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실이었습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이 한마디는 듣는 이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줄 알았던 내 집 한 채가 오히려 생활을 옥죄는 굴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과연 남의 일일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매일 가까운 노인복지관을 찾습니다. 거기서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또래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웃고 떠들다 보면 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다들 즐겁게 지내시는데 실제로 통장 속에는 노후 자금이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복지관에 꾸준히 나오고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 등록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건 적어도 생활비 걱정이 크게 없는 분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나도 앞으로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마음이 놓일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상황이 더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 값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달걀 한 판, 쌀 한 포대 가격이 지난해보다 훨씬 올라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23에서 2024년의 고금리 시기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가정들이 저축을 깎아 쓰거나 심지어는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소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내 노후 자금이 충분할까 하는 불안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떤 72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있지만 통장에는 몇백만 원밖에 없어 언제 병원비라도 나오면 불안합니다. 사실 이 말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작은 사고 하나에도 생활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은퇴의 길로 들어섭니다. 결국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끊기고 나면 현역 시절에 얼마나 통장을 알차게 관리했는지가 노후 생활의 수준을 좌우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온 분들은 편안한 70대를 맞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때부터 진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이지요. 말년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지팡이는 결국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현금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이란 단순히 목돈을 한 번에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돈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돈이 매달 잘 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 즉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부동산은 당장 생활비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가격은 크지만 당장 팔 수 없고 팔더라도 몇 달이 걸리는 자산은 은퇴자의 생활에 즉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은행 예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작더라도 훨씬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젊을 때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70대에 들어선 우리는 과연 통장에 얼마 정도 있어야 평균적인 수준일까요? 저만 이런 궁금증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현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의존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2%를 넘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우리 국민의 평균 자산은 약 5억 4천만 원인데 이 중 3억 9천만 원 이상이 집과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약 30%, 일본은 35% 안팎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수준으로 부동산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조금 상황이 나을까요? 아쉽게도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2025년 기준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5억 8천만 원이지만 이 중 무려 81%가 부동산입니다. 숫자로 보면 근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당장 손에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니 자연스레 생활이 빠듯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빚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겉으로는 자산가처럼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는 셈이지요. 우리 세대 대부분은 작은 방 하나에서 출발해 대출을 받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 다니며 자산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중심으로 자산이 쌓이는 구조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저 역시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산층으로 올라선 가정일수록 번 돈의 대부분을 아파트에 쏟아부었고 결국 가계 자산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노후에 찾아옵니다.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 있으면 은퇴 후 생활은 마치 혈관이 막힌 것처럼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겉으로는 수억 원 자산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쩔쩔매는 노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퇴자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오갑니다. 퇴직 전에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짜 힘이 되는 건 현금이었다.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 집이 아무리 비싸도 현금이 없으면 골치 아프다. 실제로 세금과 관리비, 각종 비용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다 보니 고가의 아파트에 살아도 생활은 더 팍팍해집니다.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70대 고령 가구의 42%는 저축액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22% 넘게 차지합니다. 결국 10가구 중 6가구는 통장에 3천만 원조차 없는 셈입니다. 반대로 1억 원 이상 저축한 가구는 10집 중 1집도 되지 못합니다. 숫자로 보면 뚜렷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믿었던 노년에는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72세 어르신 한 분은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지만 통장에는 500만 원 남짓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병원비가 발생하자 단숨에 바닥이 났습니다. 건강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동안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마주한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68세 할머니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으시지만 생활비와 약값이 이미 120만 원을 넘어 늘 적자에 시달린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마이너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 두려움 속에 사신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집은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어 불안한 노후,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해 월세에서 전세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또 30평에서 40평으로 집을 넓혀가면 노후가 평안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보니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말 그대로 집만 지키고 앉아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노후 전문가들은 역설적으로 부동산이야말로 한국인의 노후 빈곤을 불러오는 덫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겉보기에 자산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장 쓸 돈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그 덫입니다. 물론 집을 처분하고 현금을 마련하면 숨통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운사이징 지원 제도를 통해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길 때 세금 혜택을 주고 있고 주택연금 영목이지을 활용하면 집을 팔지 않고도 일정 금액을 매달 생활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 비용을 지원받거나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든 집에 대한 애착과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 는 믿음이 뿌리 깊어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결국 현금 부족 문제는 그대로 이어지고 은퇴 후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은행 대출을 모두 갚고 난 뒤 실제로 통장에 얼마를 남길 수 있을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병원비 한 번, 사고 한 번에 통장이 순식간에 바닥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연 1억 원 이상 여유가 생길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적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국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노후에는 결국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이 우리 삶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집 한 채로는 세금과 생활비,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느냐, 매달 얼마의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노후를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그것은 늦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대비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동세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축을 다시 조금씩 늘려가거나 혹은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처럼 이미 주어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식을 재점검해서 생활비 흐름을 개선할 수도 있고 지역복지관 상담 창구를 이용해 새로운 지원 제도를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 원씩만 추가로 적금을 들면 1년이면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이 됩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씨앗이 위기의 순간에는 큰 힘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점검과 노력이 쌓이면 노후 생활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역 시절보다 은퇴 후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 늦게라도 현금 흐름을 챙겨야 한다. 결국 마음을 놓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경제적인 대비 못지않게 정서적인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 내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해도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줄 이웃이 필요하지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함께 모아가면 훨씬 든든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모임을 통해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동호회, 건강 산책 모임, 작은 재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동년배와의 정서적 유대에서 큰 힘을 얻고 계십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서로의 노후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에 들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74세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재무 상담을 받아 본 분이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준비냐? 라며 망설였지만 작은 저축과 기초연금 재점검만으로도 생활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조금 늦었어도 해보니 살맛이 난다. 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늦게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 내어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다른 위험이 노후를 위협합니다. 바로 각종 금융사기와 잘못된 투자 유혹입니다. 현금이 귀한 노년층을 노린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 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계좌가 해킹됐다. 같은 전화를 걸어 당황하게 만든 뒤 순간적으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라는 명목으로 다가와 부동산이나 해외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허위 계약이거나 원금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위험한 투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몇 달 전 75세 한 어르신께서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계좌가 위험하다며 안내하는 대로 돈을 옮겼는데 결국 사기였다. 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빼앗아간 것입니다. 노후의 현금은 곧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금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긴다면 그 충격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화든 어떤 투자 권유든 즉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부터 한다. 는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정부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의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지만 방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흐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노년에도 소득의 끈을 조금이라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어르신을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교통안전도우미,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 사서보조, 공원 환경관리나 마을 지킴이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체력 부담이 크지 않고 일정한 소득이 생겨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복지관에서 만난 67세 어르신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다가 사회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동네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근무하지만 한 달에 40만 50만 원의 소득이 생기고 무엇보다 생활의 활력이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되찾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연금 영목이지 제도를 검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조건과 절차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생활의 숨통을 트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현금 흐름은 단순히 저축액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으로 유지됩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 일은 끝났다. 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자. 는 태도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마음으로 지내셨지만 막상 생활비와 병원비가 쌓이자 통장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셨지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큰 집을 팔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른바 다운사이징을 결심하신 겁니다. 주변에 만류도 있었지만 그 선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은 차익으로 일부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고 일부는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현금을 받으니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집 한 채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나를 살린다. 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공예교실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든 소품을 작은 플리마켓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 수준이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서 매달 일정한 수익이 생겼습니다. 돈의 액수보다도 나도 여전히 사회에 쓰임이 있다. 는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를 갖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 누군가는 집을 정리해 새로운 길을 열었고 누군가는 취미를 수입원으로 바꿨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멈추지 않고 시도했다는 점이지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막연히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는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숫자로 정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달 생활비 계산입니다. 식비, 관리비, 교통비, 약값 같은 기본 지출이 얼마인지 적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180만 원이라면 1년에 2,16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경조사 비용을 감안하면 여유 자금이 더 필요하지요. 다음은 내 수입원 점검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혹은 소규모라도 임대 수입이나 이자 수익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과 저축으로 매달 120만 원이 들어온다면 앞서 계산한 생활비 180만 원과의 차이가 곧 매달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가 노후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 과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간단히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생활비 매달 꼭 필요한 고정 지출은 얼마인가? 둘째, 의료비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셋째, 주거비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과 관리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넷째, 여가비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 삶의 즐거움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가? 이 4가지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상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써보니 생각보다 돈이 더 들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필요한 돈의 크기를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해졌다 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준비란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노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할 때 훨씬 든든해집니다. 같은 세대에 같은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이다. 은퇴 이후의 삶이 때로는 길고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와 즐거움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안심을 만듭니다. 작은 저축, 제도 확인, 이웃과의 대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그때 조금씩 시작한 것이 내 삶을 바꿔주었다 는 말씀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현금 흐름과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충분히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